안녕하세요. 데이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던 베르린 박사입니다. 저는 데비에꿈 재단 의학자문단 이기도 하고요. 또 일상연구 벤델빌트 잉그램 암센터 디렉터 일상연구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부교수를 맡고 있고요. 또 암연구의 잉그램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임상시험의 비밀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임상시험이 이제 중요할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옵션을 준다는 점, 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열 때 항상 시험이 전보다 낫게 작용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준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또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희망의 가치를 절대 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타주의가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을 더 종종 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애타주의. 임상시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쓰고 있는 암 치료에 쓰이는 모든 약이 임상시험 없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약이 몸에서 대사되는지도 배울 수 있고요. 또 다른 약, 방사선이 항암 치료와 같이 쓰이면 안전한지 혹은 불안전한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요. 또 치료가 얼마나 병에 효과적일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과 방사선을 주는 최선의 방법,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부작용이 무엇인지 부작용 조절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요법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요법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준과 임상 기준 이거 두 개는 보통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같지는 않죠. 어떻게 기준 요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기면 되는데요. 위약에 비교해서 새로운 요법이 더 좋으면 됩니다. 전 기준 요법에 대항하는 그런 비교 임상 시험들이 있죠. 정말 좋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단일로 큰 임상 시험도 하기도 합니다. 화학약이 있고 또 다른 약들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죠. 임상시험, 그리고 연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과연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임상시험은 뭐 언제나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연구. 연구는 보통 임상시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같지는 않고요. 프로토콜은 임상시험이나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의사가 보통 환자를 치료하는 그저 계획일 뿐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병기라는 건데요. 1기에서 4기까지 보통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요. 병이 더 진행되면 숫자가 늘어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그런 임상시험에 주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고요. 또 어드저번트 요법,
뉴 어드저번트 요법,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어드저번트 요법은 병이 제거돼도 세포가 숨어서 살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드저번트 요법은 이렇게 숨어있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요법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1라인, 2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임상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임상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기 위한 것들인데요. 시험인데, 맞는 도즈,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약이 도움이 될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를 임상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도주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도주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시험 중에서 1상에 해당됩니다. 실험실에서 안 정보로 이제 예측한 안전한 그 시작점 도즈를 이제 처음에 쓰게 되죠. 그리고 안전한지 확인을 위해서 천천히 이제 한 번에 한 명에서 세 명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제 도즈를 높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더 높은 도즈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효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작용에 대한 힌트 그런 생각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각 도주에서 뭐 몇 명만 다르게 씁니다. 이제 일상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 1상에서 이제 조금 힌트를 얻었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각 도주에서 매우 적은 수의 이제 환자만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는 한 도주에서 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신호를 주는 것이고요. 또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주가 더 큰 그룹에서 정말 안전할지 이제 정보를 주는 셈이죠.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상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말해줄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이상이 이제 3상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3상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새 약이나 기준에 반하는 약을 무작위로 이제 쓰게 됩니다. 약이 더 나은지 아닌지 확실하게 증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독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엔드포인트란 말을 쓰는데요. 엔드포인트는 뭐 쉽게 말하자면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생존율을 쓰기도 하고요. 질병 없는 생존율 혹은 재발 없는 생존율.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끊었을 때, 약을 끊었을 때, 병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간인데요. 모두에게 이게 병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행 없는 생존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병이 시작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고요. 반응률은 30% 이상 줄면 반응이라고 안 합니다. 30% 미만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안정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30% 이상 줄면 이제 반응이라고 이제 하죠.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중간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간값과 또 뭐 위험값, 위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값은 절반의 환자가 그 이벤트를 가지는 그런 시간, 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엔드포인트가 질병 없는 생존율이면 절반의 환자가 진행되는 시간, 요게 이제 중간값이 되는 셈입니다. 위험값은 이제 라인과 라인을 비교하게 되는데 컨트롤과 기준 암을 비교해서 일이 일어날 확률, 이것이 위험값, 위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토가 실험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토가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임상 시험 중에 하나인데요. 1차 엔드포인트가 전체 생존율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면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FC 플러스 T 그리고 FC만 있는 경우, FC가 있는 경우 이제 컨트롤에 이제 비교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T를 더했을 때 중간 생존율, 전체 생존율, 그리고 뭐 위험값, 뭐 그 외에 뭐 p-value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또 이 임상시험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상을 거쳤고, 2상을 거쳤고, 3상을 거친 이후에는 어떻게 앞으로 되는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1, B상, 그리고 무작위 2상 경우에 1, B상은 1상이 인간에서 처음이라면 약의 새로운 조합을 얘기를 합니다. 환자하고는 안 쓰고요. 또 회사하고만 쓰는 용어가 이제 되죠. 원, 비 이런 건 전반적인 목표는 이제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도스를 결정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부작용과 안전성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높은 안전한 도즈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인 도즈를 찾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도즈 확장 코호르트와 바구니 시험 이렇게 두 개 다른데요. 이런 시험은 다양한 병을 시험에 부르게 되는데 각각이 코호르트고요. 이상 시험 여러 개가 하나의 시험이 되는 그런 식도 있습니다. 회사는 시간과 자금을 줄이고 또 한 번에 많은 시그널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요. 타겟된 혹은 생물학적 약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은 암 성장 유발하는 단백질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된 약으로는 누가 혜택을 받을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추추맙, 허셉틴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라트로테닙, 엔트렉티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위험 환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위험 환자에게는 제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을 타겟이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DA는 더 효과적인 약으로 3상 임상 시험이 없더라도 더 많은 약을 승인하고 있고요. 희귀암이나 암 중에서 희귀한 종류는 3상 시험, 임상 시험이 종종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도 치료와 시험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요. 어떤 약은 이제 병 종류보다는 암의 특징에 근거해서 이제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MSI 그 값이 높다든지 H, TRK 퓨전 나타나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 임상시험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의가 알아내거나 종양학자가 이제 알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NCI, NIH에 있는 NCI의 임상시험 파인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임상시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연구팀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리뷰를 하고 동의서 제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크린을 이제 합니다. 이 임상시험에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괜찮으면 이제 요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나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상시험에서 이 권리 포기가 없습니다. 어떤 권리라도 이제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 그리고 병의 모든 병기에 이제 옵션 있습니다. 취소하실 수 있는 옵션. 의사가 당신이 동의를 하든지 또 안 하든지 간에 최선으로 치료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임상시험은 안정성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기존에 이제 받으시던 것보다 특별한 검사 또 더 많은 검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주기도 하죠. 이런 임상시험은. 네, 저의 이제 디스크로저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드로 자문단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연구 서포트는 이런 회사들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은 병의 모든 병기의 이제 옵션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모든 의사가 당신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시험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여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임상시험은 더 나은 치료를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고 독성이 낮고 또 쉽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알약을 받는 것과 그 정맥주사를 받는 것 이런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 쉽게 이제 줄 수 있는지 환자에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더 나은 치료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임상시험은 항상 좀 더 나은 그런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를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마운트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계시는 검프 암센터 의학 디렉터 그리고 혈압 및 종양학 디비전 치프로 계시는 마이크 쿠스너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쿠스너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오슬리 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근데 위대한 의사는 또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 국립보건원은 보안 및 대체의학을 현재는 기존 의학의 일부로 관주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 시스템, 프랙티스, 그리고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이제 통합의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IM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타고난 치유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리고 대안의 모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통합의학은 기존의 의학을 거부하지도 않고 또 대체요법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합종양학은 암을 앓고 있거나 아니거나 사람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개별화된 치료 요법인데요. 합리적이고 또 기존의 치료와 보완적 개입을 증거에 기반해서 조합한 그런 요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연 치유력이 건강해지는데 가장 큰 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모든 환자들은 치료할 때 모든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특정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또는 고집조차도 또 의사가 환자를 일반적인 치료 기준으로 치료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뉴욕주 건강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약물 및 식이보조제의 표시를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제조 표준, 테스트, 그리고 약물 승인 프로세스, 기기 및 임상 실험식 관행에 대한 표준 있는데요. 이렇게 식약청 FDA는 규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식품, 약물, 그리고 식이보조제의 마케팅 및 광고를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양물 섭취라든지 심신 연습, 그리고 조작 프랙티스, 영성, 에너지 프랙티스, 전신 시스템 프랙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영양입니다. 영양은 참 중요하죠. 미국 암의 35%가 영양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식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모세 마이모니데스인데요. 또 아일랜드 배우 겸 음악가인 알렉스 레바이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오직 아이리시 커피만이 알코올, 카페인, 설탕, 지방 이 네 가지 필수 식품군을 모두 한 잔에 제공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또 음식과 관련된 것이 이제 비만도입니다. 미국 성인의 비만 추세를 조사를 한 건데요. 제가 연도별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985년도에 이제 비만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10년의 경우에는 중간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 처음과 이제 끝을 보여드린 건데요. 많은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말은 30% 이상이 비만인 그 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미국 다이어트는 SA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미국 다이어트 이렇게 SAD 이렇게 되는데요. 음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약을 음식으로 삼으십시오라는 말을 했던 히포크라테스가 있는데요. 마음 신체의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음 신체의학을 NCCAM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뇌, 정신, 신체 및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실천으로 마음을 사용해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건강을 증진하려는 그런 의도를 말한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이완, 중계, 안내 이미지, 바이오 피드백, 최면,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정신교육적인 접근법 등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재밌는 이제 사파가 있죠. 초기 단계에 이제 침이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거를 희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타민 D의 역할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는 식물에서도 좋은 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 식물 연구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다른 뭐 동물이나 그 외에 비해서 표준화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또 매우 다른 식물에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식물의 일부분만 이제 보통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물 유형이 달라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농도가 다 다른 것, 복용량이라든지 위약 그룹 통제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식물에 하는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포라 프론도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식물에서 나온 그런 약물들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는 네, 트라메트 베르시코라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추출이 되어진 그 약물도 있습니다.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더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네, 강아지가 이제 풀을 먹고 있는데요. 그거 잔디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의학적인 목적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뭐, 거기에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마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마는, 어, 최근에는 많이 이제 레크레이션용으로 이제 승인이 된 주들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CB1과 CB2라고 하는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대마의 성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독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화나의 중독과 의존에 대한 그 통계인데요. 마리화나의 의학적 잠재력은 연구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메스꺼움이 감소가 되고 입맛이 돌게 한다든지 또 통증도 완화되고 또 근육통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틱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선망을 줄이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마 16919라는 연구가 있고요. 대마암 517, 대마암 임상시험인데 임상시험 19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 대체의학에는 항상 이제 건강에 중요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의 크게 목적은 똑같습니다. 몸무게 조절과 건강한 식생활, 보충제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호흡 및 스트레스 감소, 유도 이미지 또는 자기 최면, 가족과 친구와 연결되기, 또 영성과 종교에 참여하기,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들입니다. 네,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없는 증거는 아니죠. 또 개입이 위험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체 의학들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암 환자의, 증상과 그리고 뭐,
생존자, 서바이버십, 웰빙에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